낡은 사진 속 20살 미선은 대구 서문시장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흑백 사진 속에서도 갓 쪄낸 보리빵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듯 선명했어요. 뽀얀 김이 뿜어져 나오는 커다란 찜기 옆에서 그녀는 붉은 고무대야에 담긴 콩나물을 다듬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앙다문 입술은 제법 단단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죠. 하지만 억지로 웃는 듯 살짝 처진 눈매에는 언뜻 불안과 피로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사진은 세월의 덮개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어요. 색은 바래고 모서리는 달아 너덜거렸으며 접힌 자국까지 선명했습니다. 지혜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얇은 종이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닿았죠.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어요. 40이 훌쩍 넘은 나이가 되어서야 지혜는 비로소 엄마의 20살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어요. 엄마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본 적이 있었던가요? 늘 엄마는 사진 속에서 흐릿한 잔상으로만 존재했었죠. 이제야 그녀는 사진 속 엄마의 눈빛에서 자신의 눈빛을, 엄마의 입술에서 자신의 인매를 발견하는 듯했습니다. 왜 이제야 이 사진을 보게 되었을까요? 후회와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가슴 한켠을 저릿하게 만들었답니다. 서울살이 10년 만에 대구역에 내린 지혜는 낯선 공기에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훅 끼쳐오는 열기는 서울의 그것과는 또 달랐어요. 기차 문이 열리자마자 후끈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밀려들었죠. 한여름 땡볕 아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열기는 역사를 벗어나자마자 온몸을 감싸 안았어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에 지혜는 저도 모르게 셔츠 깃을 살짝 당겨보았습니다. 텁텁한 목을 축이려 역전 구멍가게로 발길을 돌렸어요. 낡은 냉장고 문을 열자 시원한 냉기가 잠시 더위를 식혀주었죠. 망설임 없이 칠성 사이다 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쨍한 초록색 병은 손에 닿는 순간부터 싸한 시원함을 전해주었어요. 뚜껑을 따고 병째 들이켜자 톡 쏘는 탄산과 함께 싸한 단맛이 혀끝을 감돌았습니다. 그 달콤함과 청량감 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득하게 밀려왔어요. 그때도 대구는 늘 이렇게 뜨거웠던가요? 지혜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살 무렵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거닐던 흐릿한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땀으로 축축한 손바닥, 왁자지껄한 소리들, 그리고 늘 뜨거웠던 여름의 공기. 엄마가 사라진 건 지혜가 겨우 5살 되던 해 1980년 여름이었죠. 그날의 대구도 오늘처럼 뜨거웠을까요? 사이다 병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역 앞에 서 있던 택시를 잡아타고 서문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택시는 에어컨도 시원치 않아 창문을 열어젖혔죠. 후끈한 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지만 답답함보다는 시원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10여 분을 달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왁자지껄한 소음과 온갖 냄새가 뒤섞여 후각을 자극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40년 전 기억 속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삶은 돼지 껍데기 냄새, 고춧가루와 마늘이 뒤섞인 김치 냄새, 그리고 꿉꿉한 생선 비린내까지. 코를 찌르는 강렬한 냄새들이 혼합되어 하나의 거대한 시장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시장은 여전히 활기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어깨를 부딪히며 오갔고 상인들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흙바닥이었을 곳이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번듯한 간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뿐이었죠. 지혜의 눈은 무의식적으로 좌판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저 모퉁이쯤이었을까요? 엄마가 쪼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던 자리는 아무리 둘러봐도 4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인 곳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택시에서 내린 지혜는 시장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국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시장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가게는 주변의 번듯한 식당들 사이에서 더욱 허름해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는 명가 국밥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죠. 글씨는 세월에 바래고 나무는 거뭇하게 변해 있었어요. 지혜는 가게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죠. 늘 무뚝뚝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의 모습이요. 낡은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푹 고아낸 돼지뼈 육수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냄새는 가게 안에 가득 차 있었죠. 퀴퀴한 나무 냄새와 섞여 묘한 향을 만들어냈어요. 가게 안은 손님 한 명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낮인데도 어둑하고 적막했죠. 아버지는 등 굽은 채로 주방 안쪽에서 뚝배기를 닫고 있었습니다. 뽀득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지혜의 발소리에 아버지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죠. 백발이 성성한 머리,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늘 피곤에 절어있는 듯한 눈빛.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아버지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혜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낯선 손님을 대하듯 하지만 어딘가 익숙하다는 듯이요. 아버지, 지혜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왔나. 건조한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지혜가 오랜만에 찾아온 딸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사람처럼 다시 뚝배기를 닦는 손길에 집중했습니다. 뽀득거리는 소리가 다시 가게 안에 가득 찼죠. 지혜는 익숙한 아버지의 무뚝뚝함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대했던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다는 것에 실망하기보다 오히려 변함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달까요.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자 아버지는 국밥 한 그릇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릇이 식탁에 부딪히며 나는 둔탁한 소리가 왠지 모르게 서운함을 더했죠. 하지만 뜨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은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든든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뜨자 진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밥을 말아 한술 뜨자 어릴 적 먹던 그 맛 그대로였죠. 4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맛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먹으며 지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망설임 끝에 겨우 입을 뗀 셈이었어요. 아버지, 그 사진, 엄마 20살 때 사진인데 기억나세요? 지혜는 품속에서 구겨질까 조심스럽게 간직했던 낡은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뚝배기를 닦던 손을 멈추고 사진을 응시했어요. 무표정하던 얼굴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죠. 그의 눈동자가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을 훑는 듯했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지혜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을 읽어냈어요. 그러나 이내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듯했죠. 기억 안 난다. 오래된 일이다. 그만 캐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어요.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였죠. 엄마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지워버린 듯이요.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너무 깊어 보였거든요.
국밥을 마저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놓인 사진을 다시 품속에 넣었죠. 아버지, 저 시장 좀 둘러보고 올게요. 아버지는 여전히 뚝배기를 닦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슬렁거리지 말고 일찍 온나.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약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작은 걱정에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시큰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딸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게 문을 닫고 나와 다시 시장 골목을 헤매었습니다. 콩나물 좌판을 찾아다녔지만 40년 전 그 자리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오래된 가게들을 기웃거렸습니다. 낡은 만물상, 전파상, 그리고 떡집. 혹시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어요. 낡은 간판들, 먼지 쌓인 진열장,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물건들을 보며 과거의 조각들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한참을 걷다 떡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희뿌연 유리창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루떡이 보였죠. 떡집 앞에는 허리 굽은 할머니가 앉아 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떡을 포장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정겨웠어요. 하얀 고무신을 신은 할머니의 얼굴은 잔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깊은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지혜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어쩌면 이 할머니는 엄마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지혜는 떡 한 팩을 손에 들고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섰습니다. 비닐봉투에 떡을 담는 할머니의 손길은 빠르고 능숙했죠. 쭈뼛거리던 지혜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옛날에 여기서 콩나물 파시던 미선이라는 아줌마 기억하세요? 20살쯤 됐을 거예요. 할머니는 떡을 비닐봉투에 담다가 멈칫했습니다. 손끝에 닿은 떡의 온기가 식어가는 듯했죠. 미선의 이름을 듣자마자 할머니의 눈빛에 묘한 빛이 돌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 속에서 잊고 있던 물건을 꺼내듯 아련함과 함께 날카로운 기억이 스쳐가는 듯 보였어요. 미선이? 아따, 미선이. 기억하고 말고 그 야무진 아씨를 어찌 잊겠노. 참 곱기도 곱고 손도 빠릿빠릿했제.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으니까요. 잊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혜는 상기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죠. 어떻게 기억하세요? 뭘 파셨어요? 할머니는 떡 봉투를 한 손에 든 채 턱을 쓰다듬으며 먼 곳을 보는 듯했습니다. 콩나물도 팔고 쑥떡도 해다 팔고 이것저것 많이 팔았지. 아주 부지런했어. 근데 그 아씨, 눈빛이 좀 달랐어. 늘 어딘가 딴 생각하는 것 같았달까. 시장 바닥에 눌러앉을 여자가 아니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선이라는 이름이 가진 아련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할머니의 말 속에서 어렴풋이 엄마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부지런했지만 어딘가 닿을 수 없는 꿈을 꾸는 듯한 모습이라니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떡 봉투를 지혜에게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지혜의 귓가에 차갑게 박혔죠. 어느 날 아침,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 그 어린 딸내미만 남겨두고 다들 도망갔다. 남자랑 눈 맞았다. 말이 많았지. 그 어린 지혜 아버지만 애가 탔지. 도망갔다. 남자랑 눈 맞았다. 는 소문은 어릴 적부터 어렴풋이 들어왔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그것도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의 입에서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 아팠죠. 지혜는 떡 봉투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혜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사람처럼요. 아니, 혹시 네가 지혜가? 지혜는 목이 메이는 듯한 감정으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지혜예요.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컸나. 엄마 쏙 빼닮았네. 미선이 아씨, 어찌 그리도 예뻤는지. 넌 눈매가 꼭 그 아씨를 닮았어.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혜는 울컥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지혜에게 엄마의 모습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혜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할머니, 혹시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 없었나요? 아니면 엄마가 평소에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도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나 할머니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또 다시 실망할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다. 미선이 아씨, 시장 사람들과는 그리 깊은 정을 나누지 않았어. 늘 혼자였지.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 근데 한 번은 내가 본 적이 있어. 시장 끄트머리, 다방 골목 쪽에서 웬 젊은 남자랑 이야기하는 걸 봤지. 훤칠하게 잘생긴 남자였는데 옷차림도 시장 사람이랑은 좀 달랐어. 그때 미선이 아씨 얼굴이 아주 환했어. 내가 본 미선이 아씨 얼굴 중에 제일 환했지. 할머니의 말 속에서 지혜는 엄마의 환한 얼굴을 상상해 보려 애썼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얼굴을요. 다방 골목이라는 말에 지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다방은 단순한 차 마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가 오가고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했죠. 혹시 그곳에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하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남자,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걸 내가 어찌 알겠노. 한두 번 본 게 다였다. 시장 사람이 아니니 누가 누군지 알 턱이 있나. 근데 그 남자랑 이야기할 때마다 미선이 아씨는 늘 무언가 들떠 보였어. 꿈을 꾸는 사람처럼. 꿈. 지혜는 그 단어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콩나물을 다듬던 20살 엄마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을까? 그 꿈이 자신과 아버지를 두고 떠날 만큼 간절했던 걸까?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지혜는 다방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낡은 다방 간판들이 아직도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수 다방, 모란 다방. 낡고 바랜 글씨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그중 가장 허름해 보이는 모란 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벨이 짤랑 하고 울리며 퀴퀴한 담배 연기와 묵은 커피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안쪽 낡은 소파에 앉아있는 중년 남자들이 지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낯선 젊은 여자의 등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죠. 아가씨, 뭐 드릴까요? 파마머리를 한 마담이 다가왔습니다. 짙은 화장 아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왠지 모르게 정이 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며 얻은 노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혹시 여기 오래 하셨어요? 지혜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마담은 픽 웃으며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 모란 다방이 이 시장 터줏대감인데 내가 여기서만 20년 넘게 일했지.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마담은 라이터 불을 붙이며 지혜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미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살 미선, 콩나물 좌판, 그리고 젊은 남자. 마담은 곰곰이 생각하는 듯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담배 연기가 희뿌옇게 피어올랐죠. 미선이, 아, 그 눈 동그랗고 코 오똑한 아가씨 말하는가? 아따, 그 아가씨가 미선이었나? 기억나지? 아주 고왔어. 시장 바닥에 있기 아까운 얼굴이었지. 마담의 기억은 할머니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지혜는 그녀의 말에서 엄마의 생생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담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가씨, 여기 자주 왔었어. 근데 차 마시러 온 게 아니었지. 늘 누군가를 기다렸어. 그리고 기다리던 사람이 오면 둘이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사라지곤 했지. 꼭 비밀스러운 만남 같았어. 다른 손님들 눈치도 보는 것 같았고요. 그 남자는 누군데요? 지혜의 목소리가 조급해졌습니다. 이제 실마리가 잡히는 듯했습니다. 마담은 턱을 괜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남자는 좀 특이했어. 시장 사람이 아니었어. 양복을 빼입고 늘 가방을 들고 다녔지. 딱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미선이 아가씨가 그 남자랑 이야기할 때면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 눈빛이 막 빛났지. 꼭 별을 보는 사람 같았달까. 지혜는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빛났다는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눈빛이었으니까요. 혹시 그 남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엄마를 유혹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마담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미선이 아가씨가 그 남자랑 이야기할 때 가끔 종이 뭉치를 들고 와서 보여주곤 했어. 그림 같은 것도 있었고 글씨도 빼곡했지. 미선이 아가씨가 글을 잘 썼거든. 시장 사람들은 미선이 아가씨 글씨가 참 예쁘다고 했어. 아마 그 남자가 미선이 아가씨의 선생님 같은 거였을지도 몰라. 뭔가 가르쳐주는 사이 같았어. 선생님? 그림? 글씨? 지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콩나물 좌판에서 억척스럽게 생활했을 20살 엄마와 선생님, 그림, 글씨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으니까요. 지혜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그 남자가 엄마를 데리고 간 건가요? 마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려갔다기보다는 미선이 아가씨가 그 남자를 따라 나섰다고 봐야지. 마지막으로 본 날 미선이 아가씨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 슬프기도 하고 기대에 차 있기도 하고. 그 남자도 좀 착잡해 보였지. 아마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야. 두 사람 다 뭔가 큰 결심을 한 듯 보였어요. 마담은 다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희뿌연 담배 연기 사이로 그녀의 눈빛이 아련해졌습니다. 그날 미선이 아가씨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마담 언니,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여기 이렇게 앉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 말이 잊히지 않아. 미선이 아가씨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 같았어. 마치 저 멀리 있는 별을 향해 떠나는 사람처럼 말이야.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죠. 그 말은 지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인생을 찾아 떠난 것이었을까? 자신과 아버지를 버리고 지혜는 다방을 나와 다시 시장을 헤매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꿈을 쫓아 선생님이라는 남자와 함께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엄마를 그토록 간절하게 만들었을까? 밤이 깊어지자
시장은 서서히 잠들었습니다. 낮에 활기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이미 상을 차려놓고 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반찬들이 놓인 밥상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지혜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묵묵히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지혜는 망설이다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그림이나 글씨 같은 거 좋아하셨어요? 아버지의 숟가락이 쟁반에 툭 하고 놓였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국밥집 안에 크게 울렸죠. 지혜는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외면하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 글씨도 잘 썼고 곱고 야무진 손으로 늘 뭔가를 끄적였어.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고 배고른 세상에.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현실의 고단함과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혹시 그림 공부 같은 걸 하고 싶어 했어요? 지혜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에 따라 엄마의 이야기가 더 깊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지. 서울로 가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어. 큰 화가가 되고 싶다고도 했고. 근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가 그 꿈을 꺾었지. 미안하다. 내가 미선이 꿈을 꺾어버렸어. 아버지가 엄마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도 지혜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은 지혜의 가슴을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자신은 엄마가 그저 현실을 도피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버지의 말 속에는 엄마의 꿈과 아버지의 회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엄마의 미술 선생님이었나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이 식탁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미선이의 그림을 보고 재능이 있다면서 서울로 가면 잘 될 거라고 꼬드겼지. 내가 반대했어. 어린애도 아니고 결혼까지 한 몸으로 뭘 한다고. 내가 못하게 막았지. 그게 미선이를 더 힘들게 한 것 같아. 내가 미선이의 마지막 희망까지 꺾어버린 것 같아. 아버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니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회한이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지혜는 아버지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늘 강하고 묵묵했던 아버지의 눈물은 지혜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흐느끼는 와중에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남자가 미선이에게 서울에서 공모전 같은 걸 준비시켜주겠다고 했어. 처음엔 나도 설마 했지. 미선이가 그런 꿈을 조차 떠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 근데 미선이 눈빛이 내가 알던 미선이가 아니었어. 꼭 홀린 사람 같았어. 결국 미선이가 나를 떠났지. 그 남자랑 같이. 내가 붙잡을 수도 없었어. 이미 미선이 마음은 저 멀리 가 있었으니까. 지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엄마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꿈을 찾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아버지가 막았고 그 꿈을 부추긴 남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과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난 것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엄마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누구였는데요? 이름이라도 아세요? 지혜는 눈물을 닦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몰라. 그냥 박 선생이라고 불렀어. 미술학원 강사라고 했던 것 같아. 서울에 있는 작은 학원이라고. 미선이가 늘 박 선생이라고 불렀지. 그 사람만 믿고 서울로 간다고 했어. 박 선생. 지혜는 그 이름 석자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단서가 생겼습니다. 엄마의 꿈, 아버지의 회한, 그리고 박 선생이라는 이름. 이 모든 것이 지혜의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지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엄마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지혜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섰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부스 안에서 지혜는 114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서울에 있던 미술학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수십 군데의 미술학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낡은 수첩 가득 빼곡히 적힌 학원 이름들을 보며 지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하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들은 엄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만 키워주었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는 동안 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오래된 일이라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은 안 계셨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어떤 곳은 아예 뚝 끊어버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혜는 수화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희미한 흔적이라도 찾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녀를 버티게 했죠. 그렇게 몇 시간을 씨름했을까요? 마침내 한 학원에서 박 선생이요? 아, 박정우 선생님 말씀이시죠? 하는 조금은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네, 맞아요. 혹시 그분을 아시나요? 지혜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튀어나왔죠.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한때 저희 학원에서 잠시 강사로 계시긴 했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요. 지금은 연락처가 없어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겠네요. 지혜는 실망했지만 이내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연락처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박정우라는 이름이 실제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혹시 다른 곳에서도 강의하셨던 곳이 있을까요? 아주 작은 단서라도 좋습니다. 글쎄요. 저희 학원 말고 동대문 쪽에 있던 작은 미술학원에서도 강의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이름이 창조미술학원이었나? 희미한 기억을 더듬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창조미술학원. 지혜는 그 이름을 되뇌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114에 전화를 걸어 창조미술학원을 수소문했죠. 다행히도 그 이름의 학원이 아직 존재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혜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기분으로 동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시장의 활기가 그녀를 감쌌지만 지혜의 눈에는 오직 창조미술학원의 간판만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자리한 학원을 향해 계단을 오르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물감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작업실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비슷했죠. 학원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자 낡은 이젤과 석고상이 어지럽게 놓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색바랜 그림들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굳어버린 물감 자국이 선명한 팔레트들이 쌓여 있었어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나이 지긋한 원장이 안경 너머로 지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혜는 침착하게 자신의 사연을 꺼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대구 서문시장에서 온 미선이라는 학생과 박정우라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원장은 지혜의 이야기를 듣더니 가늘게 떴던 눈을 더 가늘게 뜨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했어요. 미선이라, 박정우 선생. 원장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두 이름은 지혜의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아, 기억나는군요. 원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박 선생이 대구에서 재능 있는 학생을 발굴했다고 자랑하며 데려왔었지. 그림 실력이 아주 출중했어. 특히 인물화가 일품이었죠. 살아있는 듯한 눈빛을 가진 그림을 그렸어요. 그 나이에 그런 그림을 그리는 학생은 정말 드물었지. 지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서울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이, 그것도 그렇게 뛰어난 재능으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엄마는 여기서 그림을 배우셨나요? 박정우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함께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원장은 지혜의 질문에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깊은 한숨이 이어졌죠. 미선 학생은 여기서 오래 배우지 못했어. 딱 1년 정도 다녔을까. 박 선생도 그 즈음 학원을 그만뒀지. 둘이 뭔가 일이 있었던 모양이야. 박 선생은 미선 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컸거든. 자기 인생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미선 학생의 재능에 모든 것을 걸었었죠. 지혜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숨을 멈추고 원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원장은 다시 한숨을 쉬며 아픈 기억을 더듬는 듯했습니다. 미선 학생이 결국 공모전에 떨어졌어. 큰 공모전이었는데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지. 박 선생은 그걸 너무 안타까워했어. 자기 잘못이라면서 말이야. 미선 학생도 충격이 컸던 모양이야. 그 후로 둘 다 학원의 발길을 끊었지. 박 선생은 그 충격으로 한동안 그림도 안 그리고 잠적했었어. 지혜는 망연자실했습니다. 20살 엄마의 꿈이, 그토록 간절했던 희망이 서울까지 와서 결국 좌절되었던 순간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죠. 엄마가 왜 다시는 그림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아픈 침묵 속에 갇혀 살았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어요. 그럼 박정우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지혜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듯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낡은 서랍을 뒤적여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 앉은 수첩의 낡은 페이지들을 한참 동안 넘기던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 선생이 한때 지방에서 미술교사로 일한다는 소문은 들었어. 어디였더라? 아, 경주였나? 아니면 안동이었나? 확실치 않네.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확실치 않은 단서였지만 지혜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경주와 안동, 두 도시를 오가며 박정우라는 이름을 수소문해야 했죠. 지혜는 그 길로 경주로 향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한 지혜는 다시 수많은 학교와 미술학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박정우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 아니었기에 수소문은 생각보다 더뎠죠.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매번 모른다는 대답을 듣는 과정은 지치고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그림과 그 꿈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좌절을 상상하며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미술학원 원장이 박정우라는 이름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박정우 선생님이요? 아, 그분이라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예전에 경주여고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셨었죠. 그림도 잘 그리시고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으셨어요. 워낙 인상 깊은 분이셨거든요. 원장은 잠시 추억에 잠긴 듯했습니다. 지금은 경주 불국사 근처에 작은 화실을 운영하며 그림만 그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엄마의 마지막 흔적을 아는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은 벅차올랐고 눈가에는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지혜는 곧장 불국사 근처의 화실로 향했습니다. 화실은 고즈넉한 한옥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가에는 수양버들이 늘어져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연못물에 비친 하늘과 버드나무 그림자가 잔잔하게 일렁이는 풍경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지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긴 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이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고 캔버스에는 불국사의 고즈넉한 풍경이 담겨 있었어요. 노인의 등은 꼿꼿했지만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어깨는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에서 깊은 예술혼이 느껴졌죠. 선생님, 박정우 선생님이세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노인은 그림을 그리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지만 그 안에 오랜 세월의 회한과 고독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누구신지?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이름과 대구 서문시장, 그리고 엄마, 미선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박정우 선생의 눈빛에 미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 담담하게 드리워져 있던 평온함이 서서히 깨지는 듯했죠. 그는 이젤에서 물러나 앉아 지혜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혜의 얼굴을 훑으며 마치 과거의 미선을 찾는 듯했습니다. 미선이, 지혜, 이렇게 컸구나. 박정우 선생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내가 미선이의 삶을 망쳐놓은 것이나 다름없어. 지혜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박정우 선생의 아픔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박정우 선생은 한참을 흐느끼더니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미선이는 정말 재능이 뛰어났어. 나는 그 재능을 꽃 피워주고 싶었지. 그 어둡고 칙칙한 시장 바닥에서 미선이의 그림은 빛이 났거든. 나는 그 빛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무리하게 서울로 데려왔어. 공모전만 통과하면 미선이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굳게 믿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의 열정과 함께 뒤따른 좌절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박정우 선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어. 미선이는 마지막 심사에서 떨어졌지. 그때 미선이의 절망적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 텅 비어버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는 미선이에게 다음에 다시 도전하자고 했지만 미선이는 고개를 저었어. 선생님,
저는 안 될 사람인가 봐요. 저는 그냥 시장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인가 봐요. 그렇게 말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감이 가득했어. 지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살 엄마의 절망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왜 평생 그림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그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꿈의 좌절이었고, 어쩌면 자신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선이는 사라졌나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우 선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미선이는 나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어. 공모전 탈락 후 미선이는 한동안 방황했지. 나는 미선이를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미선이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어. 어떤 말도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이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그려줬어. 그리고는 선생님,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게요. 이 그림은 저의 마지막 흔적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 붓을 들었던 그 손으로 자신의 길을 그리겠다고 말하는 듯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미선을 향한 애틋함과 함께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는데요? 지혜의 눈빛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흔적,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알고 싶었죠. 박정우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장 안에는 먼지 앉은 캔버스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캔버스를 꺼내 지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캔버스에는 콩나물 좌판에 앉아있는 20살 미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혜가 기억하는 사진 속에 억지로 웃는 듯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 미선은 굳게 담은 입술과 강렬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녀의 손은 콩나물을 다듬는 대신 붓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붓 끝에서 칙칙한 콩나물 사이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혹은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긴 그림이었죠. 지혜는 그림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얼굴, 그 강렬한 눈빛, 붓을 쥔 손, 그리고 콩나물 사이에서 피어나는 꽃. 이 그림은 엄마가 세상에 던지는 조용한 선언과 같았습니다. 비록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그려나가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지혜는 그림 속 엄마의 눈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엄마의 깊은 내면과 강인함을 비로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이 자리 잡았죠. 이 그림은 미선이가 자신을 그린 거야. 시장 바닥에 앉아 있지만 붓을 들고 자신만의 세상을 그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림이었지. 나는 미선이가 그 그림처럼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을 거라고 믿어. 박정우 선생의 목소리는 이제 평온했습니다. 그는 지혜의 눈을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듯한 후련함이 어려 있었죠. 지혜는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그림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은 이제 지혜의 마음 속에서도 조용히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정우 선생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정우 선생은 그저 말없이 지혜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화실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붓을 든 엄마의 모습,
그리고 콩나물 사이에서 피어난 꽃. 지혜는 그 그림을 품에 안고 천천히 화실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의 연못가에 늘어진 수양버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연못물은 잔잔하게 일렁였죠. 엄마가 남긴 마지막 흔적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지혜는 이제야 엄마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갔을 엄마의 삶을 조용히 응원하며 지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서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엄마의 강렬한 눈빛과 함께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설 용기가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어딘가 내 기억과 겹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시절의 이야기를, 그때 자주 다니던 기억 속 풍경을, 이제는 만나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지금 와서 떠오르는 사소한 한마디 같은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공개되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